듣다 보면 내공이 쌓이는 철학방송 2시간 철학의 돌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E.H. 카의 역사란 무엇인가를 계속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1장까지 읽었고요. 오늘은 2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1쪽입니다. 2장 사회와 개인. 1장의 내용은 뭐였죠? 역사가와 그의 사실이었습니다. 1장에서 E.H. 카는 결론 부분에서 이런 말을 했죠. 역사란 현재와 과거의 끊임없는 대화다. 보통 이제 이 문장만 사람들이 기억을 하는데 이 문장이 나왔던 맥락을 사람들이 몰라요. 왜 현재와 과거의 끊임없는 대화냐? 이 문장이 나오기 이전에 역사란 역사가와 그의 사실들의 지속적 상호작용의 과정이라는 문장이 나오는데 이 문장을 앞에서 주구장창 설명했었죠. 이런 맥락에서 역사가는 현재에 있고 역사가가 다루는 사실들은 과거니까, 그러니까 현재와 과거의 끊임없는 대화라는 말은 역사가와 역사가 다루는 과거의 사실들의 끊임없는 대화라는 말입니다. 어쨌든 51쪽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이게 두 개를 대비시키고 있죠. 사회와 개인. 제목이 사회와 개인입니다. 1장의 제목은 역사가와 그의 사실. 역사가와 그의 사실은 끊임없이 왔다 갔다 하면서 지속적 상호작용을 하고 대화를 한다. 이런 게 이제 1장의 내용이었고, 2장 사회와 개인은 어떻게 갈지 안 봐도 뻔하네요. 사회와 개인이 왔다 갔다 지속적 상호작용을 하겠죠. 자, 좀 읽어보겠습니다. 어느 것, 사회 또는 개인 중에서 어느 것이 우선인가 하는 문제는 암탉과 달걀에 관한 문제와 같다. 이것은 논리적인 문제로 다루든 역사적인 문제로 다루든 똑같이 일방적인 그 반대편의 의견에 의해서 틀림없이 수정될 터이므로 여러분은 그 문제에 관해서 어느 쪽으로든 의견을 제시할 수 없을 것이다. 사회와 개인은 분리될 수 없다. 그것들은 서로에게 필수적이고 보완적인 것이지 대립적인 것이 아니다. 어느 누구도 그 자체만으로 전체를 이루는 섬이 아니다. 라는 것은 던의 유명한 말이다. 모든 사람은 대륙의 한 부분이며 본토의 일부이다. 이 말에는 진리의 일면이 있다. 이와는 반대로 고전적인 개인주의자인 J.S. 밀, 존 스튜어트 밀인가? 밀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인간은 함께 모이는 경우에라도 다른 종류의 실체로 바뀌어지지 않는다. 물론 바뀌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인간은 함께 모이기 이전에도 존재했다고, 또는 어떤 종류의 실체를 가지고 있었다고 전제하는 것은 잘못이다. 우리가 태어나자마자 세계는 우리에게 작용하기 시작하여 우리를 단순히 생물학적 단위로부터 사회적 단위로 변화시킨다. 역사의 혹은 역사 이전의 모든 단계에서 인간은 누구나 한 사회 속에서 태어나고 아주 어렸을 적부터 그 사회에 의해서 형성된다. 인간이 사용하는 언어는 개인적 상속물이 아니라 그가 성장해온 집단에게서 사회적으로 취득된 것이다. 언어뿐만 아니라 환경도 인간 사유의 성격을 결정하는 데에 기여한다. 아주 어렸을 적의 인간의 관념들은 다른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개인이 사회로부터 분리된다면 말할 수도 생각할 수도 없을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쨌든 사회와 개인은 분리될 수 없다. 이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죠. 서로 개인은 사회에 의해서 형성된다. 자, 도스토옙스키의 소설 악령에서
자신의 완전한 자유를 증명하기 위해서 자살하는 키릴로프의 신화 얘기가 나와요. 자살은 개인에게 허용되는 완전하게 자유로운 유일한 행위이다. 그 밖의 모든 행위에도 개인이 사회의 구성원이라는 사실이 어떤 식으로든 내포되어 있다. 53쪽. 인류학자들은 흔히 원시인은 문명인보다 덜 개인적이며 사회에 의해서 더 완전하게 형성된다고 말한다. 보다 단순한 사회가 더 균일하다고 말하는 것은 그 사회가 더 복잡하고 더 발전한 사회에 비해서 사회적으로 필요한, 그리고 사회가 그 기회를 제공하는 개인적인 기술과 직업이 훨씬 다양하지 못하다는 의미에서이다. 개별화는 individualization, 개별화는 이러한 의미에서 발전한 근대 사회의 필연적 산물이며 그것은 저 꼭대기에서부터 밑바닥까지 그 사회의 모든 행위들을 파고든다. 사회의 발전과 개인의 발전은 병행하며 서로를 조건 짓는다. 사실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복잡한 혹은 발전한 사회란 개인들 상호 간의 의존 관계가 발전한 그리고 복잡한 형태를 취해온 사회이다. 개별 구성원들의 성격과 사유를 형성시키며 그들 사이에 일정한 정도의 통합성과 균일성을 만드는 근대적 민족 공동체의 힘이 원시적 부족 공동체의 그것보다 조금이라도 더 약하다고 가정한다면 그것은 위험스러운 일일 것이다. 그렇죠? 어쨌든 개인과 사회가 계속 이제 관련이 있다. 개인은 사회 구성원이다. 이런 뻔한 얘기입니다. 54쪽. 하나의 전체로서의 미국 사회, 러시아 사회, 인도 사회 간의 차이를 연구하기 위해서는 결국 개개의 미국인, 러시아인, 인도인 간의 차이를 연구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해도 무리는 아닐 것이다. 원시인과 마찬가지로 문명인도 실제로 사회가 그들에 의해서 형성되는 것과 똑같이 실제로 사회에 의해서 형성된다. 계속 같은 말이 나오죠. 자, 개인이 사회에 의해서 형성된다. 개인이 사회에 의해서 형성된다. 이 한 문장으로 줄일 수 있는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개인주의 숭배는 근대의 역사적 신화 중에서 가장 널리 퍼져 있는 신화이다. 신화라는 거죠. 개인 숭배는 르네상스와 더불어 시작되었고 이전까지 오직 어느 한 종족, 주민 집단, 가족 혹은 단체의 구성원으로서만 자신을 의식해왔던 인간은 그 시기에 비로소 정신적으로 개인이 되었으며 또한 스스로를 그렇게 인정했다는 것이다. 그 후에 자본주의 및 프로테스탄티즘의 발흥, 산업혁명의 발단, 그리고 자유방임의 학설 등도 개인 숭배와 연관이 있다. 프랑스 혁명이 선언한 인간과 시민의 권리는 개인의 권리였다. 개인주의는 공리주의라는 19세기의 저 위대한 철학의 기초였다. 자, 여기서 말하는 건 개인을 강조하고 있죠. 개인. 근대로 오면서 억센 개인주의는 인류의 진보의 바탕이었다. 근대 세계의 발전과 함께 진행되었던 개별화의 확대는 전진하는 문명의 정상적 과정이었다는 점이다. 하나의 사회혁명이 새로운 사회 집단을 권력의 자리에 올려놓았다. 그 혁명은 언제나 그랬듯이 개인을 통해서 그리고 개인의 발전에 새로운 기회들을 제공함으로써 움직여 나갔다. 또한 자본주의의 초기 단계에서는 생성과 분배 단위의 대부분이 개인의 수중에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사회 질서의 이데올로기는 개인의 진취성이 수행하는 사회 질서 안에서의 역할을 열렬히 강조했다. 그러나 그 전체 과정은 역사적 발전의 어떤 특정한 단계를 보여주는 하나의 사회적 과정이었으며 사회에 대한 개인의 반역이라든가 사회적 속박으로부터의 개인의 해방이라는 측면에서 설명될 수 있는 과정은 아니다. 56종. 자, 싸움은 그런 추상적 개인과 추상적 사회 사이의 투쟁이 아니라 사회 안에 있는 개인들로 이루어진 집단들 사이의 투쟁이며
각각의 집단은 자기에게 유리한 사회 정책은 추진하고 불리한 사회 정책은 좌절시키려고 싸우는 것이다. 이제 하나의 거대한 사회 운동이 아니라 개인과 사회 간의 잘못된 대립을 뜻하게 된 개인주의는 오늘날에 와서는 이익 집단의 슬로건이 되어버렸고 논쟁의 여지가 있는 그것의 성격 때문에 세계의 움직임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가로막는 하나의 장애물이 되어버렸다. 나는 개인을 수단으로 취급하고 사회나 국가를 목적으로 간주하는 왜곡된 견해에 대한 항변으로서의 개인 숭배에 대해서는 반대할 말이 없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사회 밖에 있는 추상적 개인이라는 개념을 사용하려고 한다면 과거에 대해서도 현재에 대해서도 진정한 이해에 이르지 못할 것이다. 상식적 역사관은 역사를 개인에 의해서 쓰여진 개인에 관한 어떤 것으로 간주한다. 57쪽. 역사가의 지식은 오로지 그만의 개인적 소유물이 아니다. 아마도 여러 세대의 사람들이 그리고 수많은 여러 나라의 사람들이 그 지식의 축적에 참여해 왔을 것이다. 역사가가 그 행동을 연구하고 있는 사람들은 진공 속에서 행동한 고립된 개인들이 아니었다. 그들은 과거의 사회와의 연관 속에서 그리고 그 사회의 충격을 받으면서 행동했다. 나는 바로 앞에 가면에서 역사를 상호작용의 과정으로 현재의 역사가와 과거의 사실 사이의 대화로 설명했다. 이제 나는 등식의 양쪽에 있는 개인적 요소와 사회적 요소의 비중을 조사해 보고 싶다. 자, 이제 중요합니다. 역사가들은 어느 정도까지 단일한 개인들이며 어느 정도까지 그들의 사회와 시대의 산물인가? 역사의 사실은 어느 정도까지 단일한 개인들에 관한 사실이며 어느 정도까지 사회적 사실인가? 이게 이번 장의 이에치카의 질문이에요. 질문이 중요하죠? 질문에 답이 이미 있습니다. 질문만 잘 던져도, 그죠? 57쪽 계속 볼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지금부터 할 겁니다. 역사가는 알다시피 한 사람의 개인이다. 다른 개인들과 마찬가지로 그도 역시 사회적 현상으로서 자신이 속해 있는 사회의 산물인 동시에 그 사회의 의식적이거나 무의식적인 대변자이다. 바로 이러한 자격으로 그는 역사적 과거의 사실을 연구한다. 우리는 때때로 역사의 경로를 움직이는 행렬이라고 말한다. 그 비유는 만일 그것이 역사가로 하여금 자기 자신을 외딴 바위 위에서 그 광경을 내려다보는 독수리로 혹은 사열대에 있는 귀빈으로 생각하도록 유혹하지 않는다면 꽤 그럴듯하다. 그러나 그는 결코 그런 존재가 아니다. 자, 이에치카의 또 특유의 문체가 나왔습니다. 앞에 걸 긍정하는 듯 하다가 그러나 그게 아니다 이러고 나가고 있어요. 또 이래 또. 자, 이거 잘 봐야 됩니다. 이 맥락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방금 앞에 뭐라고 그랬죠? 역사의 경로, 움직이는 행렬 말하면서 역사가가 그 행렬 밖에 있다. 행렬 밖에서 내려다보는 독수리처럼 행렬과는 아무 상관없이 역사의 유유한 움직임과 아무 상관없이 신처럼 이렇게 막 역사를 내려다보는 이런 그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결코 그런 존재가 아니다. 역사가는 지금부터 이제 이에치카의 자기 의견입니다. 역사가는 다만 그 행렬의 어느 한 부분에 끼어서 터벅터벅 걷고 있는 또 하나의 돋보이지 않는 인물에 불과하다. 역사가는 신도 아니고 독수리도 아니라는 거죠. 행렬 안에 있다는 거예요. 행렬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자, 그리고 그 행렬이 어느 때는 오른쪽으로 어느 때는 왼쪽으로 틀어지면서 또는 때때로 갑자기 행진해온 쪽으로 되돌아가면서 굽이칠 때마다 그 행렬의 여러 부분들의 상대적 위치는 끊임없이 변하겠죠. 그래서 가령 중세는
한 세기 전에 우리의 증조부들보다 오늘날 우리에게 더 가깝다고 말한다거나 단테의 시대보다 카이사르의 시대가 우리에게 더 가깝다고 말하는 뜻이 완전히 이해될 수 있다. 그 행렬이 그리고 그것과 함께 역사가가 움직여 나감에 따라서 새로운 광경과 새로운 시각이 끊임없이 나타난다. 자, 역사가는 역사의 일부이다. 이 말입니다. 역사가는 역사의 일부다. 역사로부터 완전히 이탈해가지고 역사 밖에 있을 수 있는 역사가 있을까요? 없죠. 신이 아닌 이상. 역사가는 역사의 일부일 뿐입니다. 그 행렬 속에서 그가 있는 그 지점이 과거에 대한 그의 시각을 결정한다. 그쵸? 그 행렬 속에서 그가 역사가가 끼어있는 그 지점이 과거에 대한 그의 시각을 결정해요. 자, 내가 고대사를 연구했을 때 그 분야에 관한 고전들은 그리고 아마 지금도 그럴 것이지만 그로트의 그리스사와 몸젠의 로마사였다. 지금부터 사례, 예시가 나와요. 지금 방금 말했던 것의 예시를 읽어볼게요. 읽으면 바로 이해가 됩니다. 1840년대에 글을 쓴 계몽적이고 급진적 은행가 그로트는 성장하고 있던 그리고 정치적으로 진보적이었던 영국의 중간 계급의 열망을 아테네 민주정을 이상화한 그림 속에서 구체적으로 표현했는데 거기에서 페리클레스는 벤담적 개혁가로 등장했고 아테네인들은 일시적으로 들뜬 상태에서 제국을 성취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로트가 아테네의 노예제 문제를 무시한 것은 그가 속했던 집단이 영국의 새로운 공장 노동자 계급의 문제에 대처할 수 없었음을 반영하는 것이었다고 주장해도 근거 없는 이야기는 아닐 것이다. 자, 이래서 역사가 이제 1장에선가 카가 말했죠. 역사서를 보기 전에 역사서를 쓴 그 역사가를 봐야 된다. 이 말이죠. 그로트가 이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역사를 이렇게 썼던 거예요. 그 다음에 59쪽에 보면 테오도르 몸젠 이야기가 나옵니다. 몸젠은 1848년에서 49년에 굴욕적이며 질이 멸렬한 독일 혁명에 환멸을 느꼈던 독일의 자유주의자였다. 이게 몸젠의 배경인 거죠. 1850년대에 글을 썼던 몸젠은 독일 인민이 그들의 정치적 열망을 실현하지 못하고서 남겨놓은 그 혼란을 깨끗이 청소해줄 강력한 인물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다. 따라서 잘 알려진 바와 같이 그가 카이사르를 이상화한 것은 독일을 파멸해서 구해줄 강력한 인물에 대한 그와 같은 열망의 산물이라는 점을 깨닫지 못한다면, 그리고 법률가이자 정치가인 키케로가 쓸모없는 수다쟁이이며 교활하고 우유부단한 인간으로 그려진 것은 마치 그가 1848년 프랑크푸르트의 바울 성당 토론회장에서 곧장 걸어나온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었다는 점을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의 역사책의 진위를 결코 평가하지 못할 것이다. 실제로 만일 누군가가 그로트의 그리스사는 기원전 5세기에 아테네 민주정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1840년대에 영국의 철학적 급진주의자들의 사상에 대해서도 오늘날 우리에게 정말로 많은 것을 알려준다고 말하더라도, 혹은 독일의 자유주의자들에게 1848년은 무엇이었는가 하는 문제를 이해하고 싶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몸젠의 로마사를 교과서들 중에 하나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말하더라도 나는 그 말을 터무니없는 역설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는 거죠. 위대한 역사는 현재의 문제에 대한 통찰이 과거에 대한 역사가의 시야를 밝혀주는 바로 그때 쓰여진다. 61쪽. 자, 이제 우리들 대부분이 제1차 세계대전 이후 학계에 등장한 가장 위대한 영국의 역사가로 간주하고 있는 루이스 네이미어의 위풍당당하고 의미심장한 업적을 고찰해 보도록 하자.
네이미어의 보수주의가 액턴의 자유주의와 마찬가지로 힘과 깊이 두 가지를 함께 얻게 된 것은 그것이 유럽 대륙이라는 배경에 뿌리를 두고 있었기 때문이다.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이루어지지 못한 평화가 자유주의의 파산을 드러내 보인 이후 그에 대한 반동은 두 가지 형태 중에 한 가지, 사회주의 혹은 보수주의로만 나타날 수 있었다. 네이미어는 보수주의 역사가로 등장했다. 조지 3세가 즉위했을 당시의 정치는 프랑스 혁명과 함께 세계사에 등장하여 의기양양한 자유주의의 세계를 이끌어가게 될 이념에 대한 열광 또는 진보에 대한 저 열렬한 맹신에 아직 물들어 있지 않았다. 어떠한 이념도, 어떠한 혁명도, 어떠한 자유주의도 없었던 시대, 네이미어는 모든 위험들로부터 아직도 안전한, 비록 언제까지나 여전히 안전하진 않겠지만 시대에 훌륭한 초상화를 제시하기 위해서 그 시대를 선택했던 것이다. 네이미어 얘기를 계속 하고 있어요. 네이미어가 선택한 두 번째 주제도 똑같이 의미심장했다. 네이미어는 영국과 프랑스와 러시아에서의 거대한 근대혁명들을 회피한 채 그런 그것들 중에 어느 것에 관해서도 내용 있는 글을 쓰지 않았다. 우리에게 1848년의 유럽혁명, 실패한 혁명, 고양되고 있던 자유주의의 희망들을 전 유럽에 걸쳐 좌절시킨, 그리고 무력 앞에서의 관념의 공허함과 군대와 맞섰을 때의 민주주의자들의 공허함을 증명한 그 혁명에 관한 심층적 연구를 제시하기로 결심했다. 정치라는 진지한 과업에 이념이 침투하는 것은 무익하고 위험스럽다. 네이미어는 참담하게 실패한 그 혁명을 지식인의 혁명이라고 부름으로써 이 교훈을 상기시켰다. 자, 이제 64쪽 본격적으로 또 나옵니다. 예시는 끝났고, 자, 첫째, 여러분은 역사가 자신이 연구에 들어가면서 가지게 되는 입장을 파악하지 않고서는 그의 연구를 충분히 이해하거나 평가할 수 없다. 좋죠. 둘째, 그 입장 자체는 어떤 사회적, 역사적 배경에 뿌리박고 있다. 언젠가 마르크스가 말했듯이 교육자 자신이 반드시 교육을 받는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쇠뇌하는 사람의 머리 자체가 쇠뇌되어 있는 것이다. 역사가는 역사책을 쓰기 시작하기 이전에 이미 역사의 산물이다. 자, 내가 방금 말했던 역사가들 구로트와 몸젠, 트리벨리언과 네이미어 각자는 말하자면 단 하나의 사회적, 정치적 틀 안에서 주조되었다. 그들의 초기 저작과 후기 저작 사이에는 세계관의 두드러진 변화가 전혀 눈에 띄지 않는다. 그러나 급속한 변화의 시기에 역사가들 중에는 하나의 사회 질서가 아니라 일련의 여러 질서들을 자신들의 저술 속에 반영한 사람도 있었다. 이제 한 명의 이거를 일단 읽고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예시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가장 좋은 사례는 위대한 독일의 역사가 마이네케인데, 그는 자신의 생애와 연구활동 기간이 유례 없이 길었기 때문에 그동안 조국의 운명 안에서 전개된 일련의 혁명적이고도 파국적인 변화를 모두 경험할 수 있었다. 여기에서 우리는 사실상 세 사람의 다른 마이네케를 보게 되거니와 그들 각각은 서로 다른 역사적 시대의 대변자이며 또한 마이네케의 세 가지 주요한 저작들 중에 하나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1907년에 출간된 세계 시민과 민족 국가에서의 마이네케는 비스마르크 제국에서 독일의 민족적 이상이 실현되는 것을 자신있게 발견하고 있으며 마치니 이래의 19세기의 수많은 사상가들처럼 민족주의를 보편주의의 최고 형태로 간주하고 있다. 이것은 비스마르크 시대의 요란한 후속편이라고 할 수 있는 비렐름 시대의 산물이다. 저는 이해가 되는데 여러분은 어떠실지 모르겠네요. 당시에 마이네케는 이렇게 쓸 수밖에 없었겠다. 독일이 잘 나가고 있었던 시대니까. 그 다음 두 번째, 1925년에 출간된 국가 이성의 개념에서의 마이네케는
다른 책이죠. 바이마르 공화국의 분열되고 혼란스러운 정신 상태를 이야기한다. 정치의 세계는 국가 이성과 도덕성이 대책 없이 충돌하는 전투장으로 변했는데 도덕성은 정치의 밖에 있으나 결국에 가서는 국가의 생명과 안전을 소홀히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한다. 이 뉘앙스를 잘 보세요. 아까 첫 번째 책에서는 이 마이네케가 독일의 민족적 이상이 실현되고 있어. 이거 좋아. 긍정적으로 막 자신있게 썼죠. 두 번째 책에서는, 바이마르 공화국 자기가 살고 있었던 그 바이마르 공화국이 분열되고 있네? 혼란스럽네? 충돌 안에 서로 대책 없이? 이러고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으로, 나치의 밀물이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이 마이네케가 쓰는 저작들의 뉘앙스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치의 밀물이 그의 학문적인 명예들을 휩쓸어 가버렸을 무렵인 나치가 등장했어요. 히틀러. 1936년에 출간된 역사주의의 성립에서의 마이네케는 존재하는 것은 무엇이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듯한 그런 역사주의를 거부하면서 또한 역사적으로 상대적인 것과 초이성적인 절대자 사이에서 불안하게 동요하면서 절망적으로 울부짖는다. 당연하겠죠? 이 사람이 정상이라면? 나치를 보고 어떻게 자기 역사를 긍정하겠습니까? 불안하게 동요하면서 절망적으로 울부짖겠죠. 마침내 자신의 조국이 1918년의 경우보다 더 처참한 군사적 패배로 무너진 것을 목격한 노년의 마이네케는 1946년에 출간된 독일의 파국에서 역사는 맹목적일 뿐 아니라 냉혹하기도 한 우연에 좌우된다는 믿음 속으로 맥없이 빠져들어갔다. 이해되시죠? 이런 경우에 심리학자나 정기학자라면 한 개인으로서의 마이네케의 변모에 관심을 가질 것이다. 역사에 관심을 끄는 것은 마이네케가 연속적인 더구나 날카롭게 대비되는 당대의 3개의 혹은 심지어 4개의 시기들을 어떠한 방식으로 역사적 과거 속에 투영하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이런 거는 역사가 당연히 그 시대의 산물이니까 우리나라 역사가 좀 다르지 않겠죠. 1980년대를 살았던 역사가라면 당연히 87 민주화 투쟁 이걸 쓸 거고 그리고 군부 독재에 대해서 이렇게 불타오르는 심정으로 썼겠죠. 그리고 90년대 넘어가고 2000년대 그리고 또 지금의 촛불혁명 이런 걸 당연히 그 영향을 받으면서 역사를 쓰겠죠. 역사가는 시대의 산물이니까요. 68쪽 지난 50년 동안의 세계를 뒤흔든 사건들을 겪었지만 자신의 세계관에는 그다지 근본적 변화가 없었다고 솔직하게 주장할 수 있는 역사가가 있다면 과연 그를 부러워해야 할 것인지 나로서는 자신이 없다. 그죠? 아니 역사가 변하고 있는데 거기에 아무런 영향도 안 받는 게 역사가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역사가가 아니죠. 그거는 나의 목적은 다만 사회 안에서 연구하고 있는 역사가가 그 사회를 자신의 연구에 얼마나 면밀하게 반영하는가를 보여주는 데 있다. 사회 안에서 연구하는 역사가가 그 사회를 자신의 연구에 얼마나 면밀하게 반영하는가. 대한민국 안에서 역사를 쓰는, 대한민국 사를 쓰는 이 역사가는 대한민국 사회를 자신의 연구에 얼마나 면밀하게 반영하는가. 이게 기준이 되겠죠. 이게 당연한 말이죠. 아니 한국 사람이 한국 역사를 쓰는데 한국 사회를 반영을 안 해. 그게 역사가입니까? 반영을 해야겠죠, 당연히. 이 시대가 그 책에 얼마나 녹아져 있는가. 그게 중요한 기준인 거죠. 흐름 속에 있는 것은 단지 사건만이 아니다. 역사가 자신도 그 속에 있다. 여러분이 어떤 역사책을 집어들 때 책 표지에 있는 저자의 이름을 살펴보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출간 일자나 집필 일자, 그것은 때때로 훨씬 더 많은 것을 누설한다. 이것도 살펴보아야 한다. 저도 그래서 아까 지난 시간에 이 책이 언제 쓰여졌는지 1961년에 초판본이 나왔다, 이 얘기 했죠.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니까요. 똑같은 강물에 발을 2번 담글 수는 없다는 한 철학자의 말이 옳다면 한 사람의 역사가가 2가지 책을 쓸 수 없다는 말도 어쩌면 마찬가지로 그리고 똑같은 이유에서 진리일 것이다. 역사가가 2016년에 역사책을 쓰는 것과 2021년에 쓰는 건 다를 수밖에 없죠. 똑같은 사람이 써도. 그 사이 역사가 바뀌고 있으니까. 당연한 거죠, 그거는. 어떻게 똑같이 쓰겠습니까? 생각이 달라지고, 상황이 달라지고, 사건이 달라지는데. 자, 역사가 개인으로부터의 역사서술의 주요한 경향들이라고 할 수 있는 것으로 잠깐이라도 눈을 돌려보면 역사가가 어느 정도까지 사회의 산물인가는 훨씬 더 분명해진다. 19세기의 영국의 역사가들은 거의 예외 없이 역사 과정이 진보의 원리를 증명해 준다고 생각했다. 19세기 영국 나왔죠. 엘리자베스 시대, 대영 제국,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얼마나 자부심이 넘쳤겠습니까? 자기 나라가 세계 최강대국인데. 그런 19세기 영국이었으니 그때 당시에 영국 역사가들은 예외 없이 역사 과정이 진보의 원리다, 이렇게 생각했겠죠, 당연히. 그들은 대단히 신속하게 진보할 수 있는 그런 조건하에 있었던 한 사회의 이데올로기를 표현했던 것이다. 역사가 우리와 같은 길을 가고 있는 것처럼 생각되었던 동안에는 영국의 역사가들에게는 역사는 충분히 의미 있는 것이었다. 의미 있었겠죠, 당시. 역사가 잘못된 방향으로 접어들게 되자 세계대전이 터진 거예요. 역사의 의미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의 이단이 되어버렸다. 제1차 세계대전 이후에 토인비는 직선적 역사관을 순환론으로, 자, 쇠퇴하는 사회의 특유한 이데올로기, 그 순환론으로 대체하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했다. 토인비가 실패한 후 영국의 역사가들은 대부분 그런 노력을 포기한 채 역사에는 일반적 패턴이 결코 존재하지 않는다고 선언하는 것으로 만족했다. 만일 누군가가 최근 30년 동안 영국의 역사가들이 이러한 심경의 변화를 경험하게 된 것은 심오한 개인적 성찰의 결과이며 각자의 연구실에서 밤늦도록 불을 밝히고 연구한 결과라고 말하더라도 나는 그 사실 여부에 대해서 시비를 걸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나는 여전히 그 모든 개인적 사색과 밤샘 연구를 하나의 사회적 현상으로, 즉 1914년 이래 우리 사회의 성격과 사고방식에서 나타난 근본적인 변화의 산물이자 표현으로 생각할 것이다. 한 사회가 서술하거나 서술하지 못하는 역사는 어떤 종류의 역사인가 하는 문제보다 그 사회의 성격을 더 의미심장하게 지시해주는 것은 없다. 중요한 문장이죠. 자, 한 사회가 서술하거나 서술하지 못하는 역사는 어떤 종류의 역사인가 하는 문제보다 그 사회의 성격을 더 의미심장하게 지시해주는 것은 없다. 만약에 노예가 있었던 노예제 사회, 아니 100년 전, 아니 150년 전 조선시대에 만인은 평등하다, 그러면 죽었을 거예요. 아니 왕이 노비랑 평등합니까, 당시? 안 평등하죠. 왕이 있고 뭐 양반이 있고 그 노비가 있고 계급이 나뉘잖아요. 서열이 나뉘잖아요. 그런 사회에서 만인이 어떻게 평등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그런 사회에서는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 이런 역사는 서술하지 못하겠죠. 그랬던 사회. 근데
그런 것 때문에 그 사회의 성격을 극명히 드러내준다. 계급사회라는 거. 지금 만약에, 근데 그 조선시대에는, 알겠어. 옛날, 우리가 이미 조선시대 극복했잖아요? 이미 지나온, 거기에 이제 좀 그런 것들 우리가 지나왔으니까. 지금 시대 2021년에 우리가 서술하지 못하는 역사는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성소수자. 특히나 정치인들이 많이 이용하죠. 그런 이슈를. 자기네들 표 모으려고. 성소수자에 대해서 함부로 법을 제정하지 못하거나, 말만 꺼내도 누군가는 거세게 반박하고 반대한다던가. 지금 함부로 서술하지 못하는 역사가 그런 게 아닌가. 그런 게 많겠죠. 예를 들면 뭐 외국인 노동자라든지 장애인 문제, 여러 가지가 있겠죠. 모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못하게 막는 사람들은 도대체 뭔가. 서술하지 못하는 역사. 지금 우리 사회의 한계인 거죠.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70쪽. 역사가들의 사유도 다른 사람들의 그것과 마찬가지로 시대와 장소라는 환경에 의해서 형성된다. 역사는 다른 시대의 부당한 영향에서 우리를 구제해 주어야 할 뿐 아니라 우리 자신의 시대의 부당한 영향에서도 환경의 억압과 우리가 숨쉬는 대기의 압력에서도 우리를 구제해 주어야 한다. 그러나 나는 자기는 한 사람의 개인이지 사회적 현상은 아니라고 큰 소리로 항의하는 역사가보다는 자기 자신의 상황을 최대한 의식하고 있는 역사가가 자신의 상황을 더 잘 극복할 수 있고 또한 자신의 사회와 자신의 사고방식이 다른 시대, 다른 나라의 그것들과 가지는 차이의 본질적 성격을 더 잘 평가할 수 있다고 감히 확신한다. 그렇죠? 자신의 사회적, 역사적 상황을 넘어설 수 있는 인간의 능력은 그 상황에 자신이 어느 정도 포박되어 있는지를 깨닫게 해주는 그 분별성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여겨진다. 우리 대한민국의 사회적, 역사적 상황이 얼마나 포박되어 있습니까? 분별하시나요? 그래서 철학 공부가 필요한 거죠. 나는 이 시대에 얼마나 얽매여 있지? 조선시대에 살았던 사람은 만약에 노비라면 이 자기가 얼마나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지, 원래 사람은 다 평등한데 왜 노예 생활을 해야 되는지 깨달았을까요? 몰랐겠죠. 원래 사람은 날 때부터 왕이 있고 신분 차별이 있어, 격차가 있어. 당연한 걸로 받아들였겠죠. 그런 걸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게 쉽지 않죠. 그래서 늘 하는 대로 이데올로기에 따라가다 보면 사람이 그래서 노예가 되기 쉽다. 공부밖에 없습니다. 공부. 자, 계속 가보겠습니다. 71쪽. 첫 번째 강연에서 나는 이렇게 말했다. 여러분은 역사를 연구하기에 앞서 역사가를 연구하라. 이건 역사뿐만이 아니에요. 어떤 철학. 자, 여러분은 철학을 연구하기에 앞서 철학자를 연구하라. 그 사람이 쓴 책을 연구하기에 앞서서 그 사람 자체를 연구하라는 거죠. 과학을 연구하기에 앞서서 과학자를 연구하라. 과학자 입장이 당연히 그 과학 이론에 묻어날 테니까. 이제 나는 이렇게 덧붙이려고 한다. 여러분은 역사가를 연구하기에 앞서 그의 역사적, 사회적 환경을 연구하라. 역사가는 개인이면서 또한 역사와 사회의 산물이다. 그러므로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은 바로 이 두 가지 관점에서 역사가를 바라보는 법을 배워야만 한다. 역사적, 사회적 환경. 자, 이제 역사가에 관해서는 그만 이야기하고 나의 등식의 다른 항, 역사의 사실을
동일한 문제틀에 비추어 고찰해 보도록 하자. 역사가의 연구 대상은 개인의 행동인가 아니면 사회적 힘의 작용인가? 이런 질문입니다. 자, 그는 역사의 결정적 요소는 개인이 아니라 거대한 비인격적 힘이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을 그 글의 곳곳에서 조롱하고 있다. 내가 나쁜 존 왕 역사 이론. 역사에서 중요한 것은 개인의 성격과 행동이라는 견해. 이게 나쁜 존 왕 역사 이론입니다. 이라고 부르려고 하는 역사 이론은 유구한 족보를 가지고 있다. 72쪽. 개인의 천재성을 역사의 창조력으로 간주하려는 욕망은 역사의식의 원시적 단계에서 나타나는 특징이다. 개인의 천재성. 야, 스티브 잡스 대단해. 이건희 대단해. 또 누가 있을까요? 박정희 대단해. 개인의 천재성을 역사의 창조력으로 간주하려는 욕망은 역사의식의 원시적 단계에서 나타나는 특징이래요. 과거의 업적물에다 그것을 이룩했다고 생각되는 으뜸가는 영웅의 이름을 붙이기 좋아한 고대 그리스인들은 그들의 서사시를 호메로스라고 불리는 어느 음유시인의 업적으로, 당시의 그리스 사람들은 시를 지으면 다 호메로스 이름으로 다 올려버렸던 거죠. 누가 짓든 상관없이. 그들의 법률과 제도는 리쿠르고스, 나 솔론이라는 사람의 업적으로 돌렸다. 이와 똑같은 경향은 르네상스에서도 다시 나타나는데, 그 시기에 고전이 부활되자 전기작가이자 윤리학자인 플루타르코스가 고대 역사가들보다 훨씬 더 인기 있고 영향력 있는 인물이 되었다. 자, 개인 숭배, 개인의 천재성을 찬양하는 거죠. 자, 그 이론은 사회가 보다 단순했던, 그리고 공적인 일들을 소수의 유명한 개인들이 수행하는 것처럼 보였던 시절에는 어느 정도 그럴듯했다. 그것은 우리 시대의 더욱 복잡한 사회에 대해서는 분명히 들어맞지 않는다. 따라서 19세기에 사회학이라는 새로운 학문이 탄생한 것은 이 증대하는 복잡성에 대한 하나의 응답이었다. 그러나 오래된 전통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자, 오래된 전통은 개인의 천재성 숭배이죠. 20세기 초에 이르러서도 역사란 위인들의 전기다 라는 말은 여전히 존중받는 금원이었다. 그래서 이렇게 비판하는 맥락을 아시겠죠? 역사란 위인들의 전기가 아니라는 거죠. 어느 저명한 미국의 역사가가 자신의 동료들을 역사적 인물들의 대량 학살자라고 부르면서 그 인물들을 사회 경제적 힘의 꼭두각시들로 취급한다는 것에 대해서 비난한 일이 있다. 그 이론의 애호가들도 오늘날에 와서는 그것을 부끄러워하곤 한다. 자, 73쪽 예시가 나옵니다. 웨지우드라는 사람이 쓴 글이에요. 개인으로서의 인간의 행동은 집단이나 계급으로서의 행동보다 나에게 더 흥미롭다. 역사는 저런 경향이 못지않게 이런 경향으로도 쓰여질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더 잘못될 것도 덜 잘못될 것도 없다. 이 책은 그 인물들이 어떻게 느꼈는지를, 그리고 어째서 그들 자신의 판단에 따라서 그렇게 행동했는지를 이해해 보려고 한 것이다. 자, 역사가 이렇게 썼어요. 웨지우드. 이 말은 틀린 데가 없다. 게다가 웨지우드는 인기 있는 필자이므로 틀림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녀처럼 생각할 것이다. 예컨대 로즈 박사의 말에 따르면 엘리자베스 체제는 제임스 1세가 그 체제를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에 무너졌고, 17세기의 영국 혁명은 스튜어트 왕조의 처음 두 왕의 어리석음 때문에 일어난 우연한 사건이었다는 것이다. 개인에 자꾸 맞추고 있죠. 로즈 박사보다 더욱 엄격한 역사가인 제임스 닐 경조차 튜더 왕정의 성격이 어떠했는지를 설명하는 일보다 엘리자베스 여왕에 대한 그의 존경심을 표시하는 일에
더 열중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다. 게다가 아이자이어 벌링경도 내가 방금 앞에서 인용한 글에서 역사가들이 칭기스칸과 히틀러를 나쁜 인간들이라고 비난하지 못하면 어쩌나 하고 미리부터 굉장히 걱정하고 있다. 자, 나쁜 왕 존과 좋은 여왕 베스 이론. 그러니까 좋은 왕이 나쁘고 엘리자베스 여왕이 좋다 이런 거. 개인에 대한 얘기입니다. 맥락을 계속 아시겠죠? 뉘앙스를. 계속 개인으로만 몰고 가고 있어요. 이 이론은 최근의 시대로 내려올수록 특히 유행하고 있다. 공산주의의 기원과 성격을 분석하는 것보다는 그것을 칼 막스의 창작품이라고 부르는 것이 볼셰비키 혁명의 깊은 사회적 원인을 연구하기보다는 그 혁명이 니콜라이 2세의 어리석음 때문에 또는 독일의 자금 때문에 발생했다고 보는 것. 또 다른 사례, 20세기의 두 세계 대전을 국제관계 체제에서의 어떤 근원적 붕괴가 빚어낸 것으로 생각하기보다는 비렐름 2세와 히틀러의 개인적 사악함이 빚어낸 것으로 보는 것이 더욱 쉬운 일이다. 어디에 방점이 찍혀 있는지 아시겠죠? 개인이 역사를 만드는 게 아니다. 이런 겁니다. 자꾸 개인 위주로 보려고 하는 거에 대한 잘못을 지적하고 있어요. 우리가 보통 이게 저지르는 실수죠. 히틀러의 개인적 사악함이 2차 대전을, 세계대전을 일으켰어. 저자의 견해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75쪽. 자, 문제는 인간을 개인으로 보는 견해가 인간을 집단의 성원으로 보는 견해보다 다소간 잘못된 것이라는 데 있지 않다. 잘못된 것은 그 둘 사이를 구별하려는 그 시도이다. 자, 구별하려는 시도래요. 개인과 집단을 구별하려는 시도가 잘못이래요. 개인은 당연히 한 사회에 혹은 하나 이상의 그 하나를 집단, 계급, 종족, 민족 등으로 부르건 아니면 그 밖에 무엇으로 부르건 상관없이 그 이상의 사회의 성원이다. 그죠? 개인은 하나 이상의 사회의 성원이죠. 예전에 생물학자들은 새장이나 어항이나 진열장 속에 들어있는 새, 짐승, 물고기의 종을 분류하는 일에 만족했으며 생물체를 그 환경과의 연관 속에서 연구하려고 하지 않았다. 아마 사회과학도 오늘날 그런 원시적 단계에서 아직도 완전히 벗어나 있지 못할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개인에 관한 학문으로서의 심리학과 사회에 관한 학문으로서의 사회학을 구별하고 있다. 그리고 모든 사회적 문제들을 궁극적으로 개별적 인간의 행동으로 환원시켜 분석할 수 있다는 견해에는 심리주의라는 이름이 붙어 있다. 개인의 사회적 환경을 연구하지 않는 심리학자는 큰 성과를 얻지 못할 것이다. 인간을 개인으로 취급하는 것은 전기이며 인간을 전체의 일부로 취급하는 것은 역사라고 하여 그 둘을 구별하는 것은 그리고 훌륭한 전기는 나쁜 역사를 만든다고 주장하는 것은 솔깃한 이야기이다. 언젠가 액터는 인간의 역사관에서 개별적인 인물들이 유발시키는 흥미보다 더 많은 오류와 불공정을 가져다 주는 것은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러한 구별 역시 비현실적이다. 어떤 뉘앙스인지 아시겠죠? 자, 그리고 77쪽. 우리는 관례상 역사라는 단어를 사회 안에 있는 인간의 과거에 대한 연구 과정이라는 뜻으로만 사용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한다. 자, 두 번째의 주장. 즉, 역사는 개인들이 어째서 그들 자신의 판단에 따라 그렇게 행동했는지에 관해서 연구하는 것이라는 주장은 얼핏 보더라도 몹시 기묘한 것 같다. 나는 웨지우드도 다른 사람들처럼 분별력이 있다면 자신이 주장하고 있는 것을 실행에 옮기지는 않으리라고 생각한다. 만일 그녀가 실행에 옮긴다면, 아까 인용문 읽었었죠? 그녀는 틀림없이 무언가 매우 괴상한 역사를 쓸 것이다.
개인으로서의 인간의 행동이 흥미롭다. 그 인물들이 어떻게 느꼈는지, 어째서 그들 자신의 판단에 따라서 그렇게 행동했는지 이해해 보려고 한다. 이렇게 역사를 쓰면 안 된다는 거죠. 야, 여러분들도 지금 깜짝 놀라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역사를 그렇게 쓰면 안 된다고? 그럼 어떻게 써야 되지? 자, 한번 들어보세요. 무언가 매우 괴상한 역사를 쓸 것이다. 그렇게 쓰면 오늘날 누구나 알고 있듯이 인간은 반드시 자신들이 완전히 의식하거나 기꺼이 인정하는 동기에 따라서 행동하지는 않으며 또는 습관적으로라도 그렇게 행동하는 일은 아마 없을 것이다. 따라서 무의식적 동기나 본인이 인정하지 않으려는 동기를 통찰하지 않겠다는 것은 일부러 한쪽 눈을 감고서 일하겠다는 식이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에 따르면 역사가들은 반드시 그렇게 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여기에 있다. 자, 무의식적 동기, 인정하지 않으려는 동기, 이걸 통찰해야 된다. 여러분이 존 왕이 나쁜 것은 그의 탐욕이나 어리석음 또는 폭군이 되고자 한 그의 야망에서 비롯되었다고 말하는데 만족하는 한 여러분은 아이의 역사 수준에서도 이해될 수 있는 개인의 성질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중요합니다. 일단 여러분이 존 왕은 봉건 귀족들의 권력 장악에 반대한 기득권 세력의 무의식적 도구였다고 말하기 시작한다면 그것은 존 왕의 나쁨에 대한 더욱 복잡하고 높은 견해를 제시하는 것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역사적 사건이 개인들의 의식적 행동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고 그들의 무의식적인 의지를 이끄는 외부의 어떤 전지전능한 힘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점을 주장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물론 그런 주장은 터무니없다. 자, 이 맥락을 따라가다 보니까 이런 주장도 터무니없다. 이것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참 뉘앙스가 미묘해요. 이 카라는 분은 끝까지 이 글을 읽어봐야 좀 뭔 말하는지 알겠어. 결국 이것도 아니네? 그럼 뭐지 이 사람의 주장은? 그래서 끝까지 따라가 보죠 한번. 나로서는 신의 섭리를, 세계 정신을, 명백한 운명을, 대문자 H로 시작하는 역사를, 이게 다 하나하나가 맥락이 있는데요. 세계 정신은 헤겔이 사용한 그 세계 정신입니다. 명백한 운명은 미국 백인들이 사용한 그런 거고, 대문자 H로 시작하는 역사는 추상적 힘, 초월적 힘, 보편적 법칙에 의해 이끌리는 역사, 거대 역사를 가리키는 거래요. 각각이 다 의미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것들, 아니면 때때로 사건의 경로를 이끄는 것이라고 여겨져온 모든 또 다른 추상적인 힘들을 믿지 않는다. 믿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므로 나는 다음에 마르크스의 견해에 무조건 찬성하겠다. 이게 이제 저자의 주장인 거죠. 역사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이니 그것은 엄청난 재산을 소유하지도 않으며 전투를 벌이지도 않는다.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은, 소유하고 싸우는 것은 오히려 인간, 즉 현실에 살아있는 인간이다. 그렇군요. 역사란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역사 자체가 뭐 의식이 있다거나, 주로 이제 기독교인들은 역사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거야. 하나님이 인도하는 방향으로 가게 돼 있어. 그런 거 아니라는 거죠. 역사가 봤을 때 세계 정신, 신의 섭리 이런 거 아니라는 거죠. 역사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역사 자체는 아무 인격적 존재도 아니고, 역사는 그냥 역사, 그냥 모든 걸 하는 건 현실에 살아있는 인간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상식적 주장이죠. 자, 79쪽. 역사란, 자, 여기서부터가 이제 이에치카의 주장이라고 할 수 있어요. 중요합니다. 드디어 자기 얘기를 합니다.
역사란 상당한 정도까지 수의 문제라는 것이다. 자, 숫자의 문제. 칼라일은 역사란 위대한 인물들의 전기라고 하는 유감스러운 주장에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이었다. 2,500만 명의 가슴을 무겁게 짓누르는 굶주림과 헐버듬과 악몽 같은 억압, 바로 이것이 프랑스 혁명의 주요한 동인이었다. 2,500만이 중요합니다. 자, 레닌은 이렇게 말했다. 정치는 대중이 있는 곳에서 시작된다. 수천 명이 있는 곳이 아니라 수백만 명이 있는 곳, 그곳이 진정한 정치가 시작되는 곳이다. 자, 칼라일과 레닌의 수백만은 수백만의 개인들이었다. 거기에는 비인격적인 것이란 전혀 없었다. 이런 문제에 관한 논의에서는 익명성과 비인격성이 혼동되는 경우가 가끔 있다. 익명이라고 해서 비인격적인 건 아니죠. 익명이지만 인격체들이 한 명 한 명 모인 거죠. 그리고 아까 말한 거 수백만의 개인들, 비인격적인 게 전혀 없다. 이거는 앞에 문장들, 그 신의 섭리, 세계정신 이런 것들 비인격적인 어떤 영적인 게 이끄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역사를. 인격적 개인들, 수백만의 인격적 개인들이 역사를, 그래서 수의 문제라는 겁니다. 이끈다. 우리가 그들의 이름을 모른다고 해서 사람이 사람이기를 또는 개인이 개인이기를 그만두는 것은 아니다. 자, 80쪽. 이름 없는 수백만은 다소간에 무의식적으로 함께 행동함으로써 하나의 사회적 힘을 이루었던 개인들이었다. 역사가는 일상적 상황 속에서라면 불만을 품고 있는 한 사람의 농민이나 하나의 촌락에 관해서 알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러겠죠? 뭐 하나 정도야 뭐. 그러나 수천 개의 촌락에서 수백만 명의 농민들이 불만을 품고 있다는 사실은 어떤 역사가라도 무시할 수 없는 요소가 된다. 지금도 그렇잖아요. 한두 명이 불만 품는 거는 의미가 없어요. 근데 수십만, 수백만, 수천만 명이, 그래서 촛불혁명도 성공했던 이유가 이건 국민의 명령이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광장에 모여 있다는 건 수백만 명이 그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원하고 있다. 그래서 결국 이렇게 됐죠. 국민의 뜻대로 됐죠. 그게 역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숫자가 중요하다. 존스의 결혼을 가로막고 있는 이유들은 만일 바로 그 똑같은 이유들이 존스와 같은 세대에 속하는 수천 명의 다른 개인들의 결혼까지도 가로막아 혼인율의 실제적 저하를 초래하는 것이 아니라면 역사가의 관심을 끌지 못한다. 그 반대의 경우라면 수천 명이 그게 동조한다면 그 이유들은 당연히 역사적으로 중요한 것이 될 것이다. 또한 운동이 소수에 의해서 시작된다는 그 진부한 말에 대해서도 혼란스러워할 필요는 없다. 모든 효과적 운동에는 소수의 지도자들과 다수의 추종자들이 있게 마련이다. 그쵸? 원래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다수가 운동의 성공에 필수적이지 않다는 것은 아니다. 역사에서 수는 중요하다. 정치에서도 수는 중요하다. 표를 받는 게 중요하니까. 자, 사유방식을 달리하는 여러 유파의 저자들도 인간의 개인적 행위가 초래하는 결과는 흔히 그 행위가 의도하거나 요구한 것이 아니라는, 더구나 다른 어떤 개인이 의도하거나 요구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는 의견을 같이 했다. 크리스토 교도들은 개인은 의식적으로 자신만의 이기적이기 쉬운 목적을 위해서 행동하지만 실은 신의 목적의 무의식적 대행자라고 믿고 있다. 이렇게 믿고 있죠? 개인은 막 자기 멋대로 움직이지만 결국 너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어. 그건 뭐 신앙이 있든 없든 안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세상 모든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어. 이런 거죠. 그래서 신의 목적의 무의식적 대행자라고 말합니다. 기독교인들은. 81조. 사적인 악행은 곧 공적인 이익이라는 만데빌의 말은 이러한 생각을 포착하고
그것을 일찌감치 그리고 일부러 역설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자, 애덤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이라든가 헤겔의 이성의 관계가 말하고 있는 것은 비록 개인 스스로는 자기 자신의 개인적 욕망을 성취하고 있다고 믿고 있지만 실은 그 보이지 않는 손이나 이성을 위해서 일하게 되고 그것들의 목적에 봉사하게 된다는 것인데 이에 관해서는 너무나 잘 알려져 있으므로 인용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마르크스는 그의 정치경제학 비판 서문에서 인간은 자신의 생산수단을 사회적으로 생산하는 가운데 자신의 의지와는 무관한 일정한 필연적 관계 속에 들어간다고 말했다. 톨스토이는 전쟁과 평화에서 애덤 스미스를 본따서 인간은 의식적으로는 자신을 위해서 살고 있지만 그러나 역사에 남을 인류의 보편적 목적을 성취하는 일에서는 무의식적 도구가 된다고 말했다. 다 같은 말이죠. 그러면 이쯤에서 지금까지 이미 충분히 길게 소개한 명언들을 버터필드 교수의 다음과 같은 말로 끝마치기로 하자. 역사적 사건 속에는 아무도 의도하지 않았던 방향으로 역사의 경로를 틀어버리는 어떤 성질이 존재한다. 1914년 이전의 100년 동안에는 국지적인 소규모 전쟁만 있었으나 그 후 우리는 두 차례의 거대한 세계대전을 경험했다. 19세기의 마지막 75년 동안에 비해 20세기의 처음 50년 동안에 전쟁을 원했던 개인들이 더 많았고 평화를 원했던 개인들이 더 적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러한 현상에 대한 그럴듯한 설명이 될 수 없을 것이다. 어떤 개인이 1930년대의 대공황을 일으키려고 했다거나 혹은 그것을 원했다고 믿기란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비록 개인들 각각은 전혀 다른 어떤 목적을 의식적으로 추구하고 있었더라도 그들의 행동에 의해서 그 공황이 발생했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또한 개인의 의도와 그의 행동의 결과 사이의 불일치를 진단하는 일이 과거를 돌이켜보는 역사가에게 항상 맡겨져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1917년 3월에 로지는 우드로 윌슨에 관해서 그는 전쟁에 나설 뜻이 없지만 나는 그가 여러 사건들에 의해서 떠밀리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인간의 의도에 관한 설명이나 행위자 자신이 부여한 동기에 관한 설명, 즉 어째서 그들은 그들의 판단에 따라 그렇게 행동했는지에 관한 설명을 토대로 하여 역사가 쓰일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모든 명백한 사실들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역사의 사실은 분명히 개인에 관한 사실이지만 그러나 고립된 채 행한 개인의 행동에 관한 사실 또는 실제적 동기든 상상적 동기든 개인 스스로가 자신들을 움직이게 했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런 동기에 관한 사실은 역사의 사실이 아니다. 아닙니다. 그게 역사는 아니고 역사의 사실이란 사회 속에 있는 개인의 상호 관계에 관한 사실 그리고 개인의 행동에서 본인들이 의도했던 것과 자주 모순되거나 가끔 상반되는 결과를 생겨나게 하는 사회적 힘에 관한 사실인 것이다. 다시 한번 볼게요. 역사의 사실이란 사회 속에 있는 개인의 상호 관계에 관한 사실 그리고 개인의 행동에서 본인들이 의도했던 것과 자주 모순되거나 가끔 상반되는 결과를 생겨나게 하는 사회적 힘에 관한 사실이라고 해요. 미묘한 뉘앙스의 차이가 있죠. 자, 나는 바로 앞에 강연에서 콜링 우드의 역사관에 관해서 이야기했는데 그의 역사관에서의 중대한 오류 중에 하나는 행동의 이면에 있는 생각에 대해서는 역사가의 연구가 필요한데도 그것을 그냥 행위자 개인의 생각이라고 가정해버렸다는 점이었다. 이것은 잘못된 과정이다.
역사가에게 요구되는 것은 그 행동의 배후에 있는 것을 연구하는 것이다. 다시, 역사가에게 요구되는 것은 그 행동의 배후에 있는 것을 연구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것은 행위자 개인의 의식적인 생각이나 동기와는 전혀 무관할 수 있다. 개인과 무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나는 역사에서의 반역자나 반항자의 역할에 관해 무엇인가 이야기를 해야겠다. 사회에 저항하는 개인이라는 그 통속적 그림을 내거는 것은 사회와 개인 간에 그립된 대립항을 다시 끄집어내는 것이다. 완전히 동질적인 사회는 없다. 모든 사회는 사회적 갈등의 장소이며 현존하는 권위에 반대 입장을 취하는 개인은 그것을 지지하는 개인만큼이나 그 사회의 산물이자 반영물이다. 자, 모든 사회는 사회적 갈등의 장소죠. 현존하는 권위, 현재 지금 정권에 반대한다. 그런 개인은 그 사회의 산물이자 반영물이래요. 리처드 2세와 예카테리나 대제는 14세기의 영국과 18세기의 러시아의 강력한 사회적 힘을 대변했다. 그러나 거대한 농노반란의 지도자인 와트 타일러와 푸가초프 역시 그러했다. 군주와 반역자는 똑같이 그들 시대와 나라의 특정한 조건의 산물이다. 와트 타일러와 푸가초프를 사회에 저항하는 개인으로 묘사하는 것은 잘못된 단순화이다. 만일 그들이 단지 그런 개인에 불과했다면 역사가는 결코 그들에게 귀를 기울이지 않았을 것이다. 그들이 역사 속에서 자신들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을 추종한 대중 덕분이며 따라서 그들은 사회적 현상들로서 중요한 것이지 그렇지가 않다면 전혀 중요하지 않을 것이다. 그죠? 자, 김어준이 지금 시대에 중요한 이유는 낙검수를 했다는 이유가 아니라 낙검수를 많은 이들이 들었다는 거죠. 몇 명이나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사회적인 영향력을 끼쳤다는 거예요. 수만 명, 수백만 명이 대중이 있었기 때문에 낙검수가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낙검수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이 만약에 무언가 하려고 그래. 근데 그거를 몇 명이 안 들어. 기껏해야 10명, 100명 들어. 그럼 그게 어떤 의미가 있나요? 사회적으로. 아무 의미도 없죠. 사회적 현상으로 의미가 있으려면 많이 들어야 돼. 대중의 그게 숫자가 중요하다는 거죠. 좀 더 고차적인 수준의 걸출한 반역자이자 개인주의자였던 한 인물을 생각해보자. 자기가 살고 있던 시대나 자신이 살고 있던 국가의 사회에 대해서 니체보다 더 격렬하고 더 철저하게 반항했던 인물을 찾아보기 힘들다. 그러나 니체는 유럽 사회에 보다 특수하게는 독일 사회의 직접적 산물이었다. 중국이나 페루에서는 일어날 수 없었던 현상이었죠. 이 개인으로 표현되었던 니체는 유럽의 사회적 힘, 특히 독일의 사회적 힘이 얼마나 강력한 것이었는지 그의 동시대인들보다 그가 죽은 지 한 세대 후의 사람들에게 더욱 분명하게 알려졌죠. 니체는 그 시대보다 지금이 더. 그래서 니체는 그 자신의 세대보다도 후세 사람들에게 더욱 중요한 인물이 되었던 것이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지금 김어준이 등장한 건 김어준 자신이 뛰어난 게 아니라 대한민국 사회의 힘, 대한민국의 그 누적된 힘, 시민들의 역량이 얼마나 강력한 것이었는지 김어준을 통해 드러난 거겠죠.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역사에서의 반역자의 역할은 위인의 역할과 상당히 유사하다. AJP 테일러 씨는 그의 가벼운 글 중에 하나에서 유럽 근대사는 나폴레옹, 비스마르크, 레닌이라는 세 사람의 거인들을 중심으로 하여 쓰일 수 있다고 말했다. 자, 냄새가 나죠? 이게 긍정하는 뉘앙스가 아니라 좀 비꼬는 말투라는 거 아시겠죠?
비록 보다 무게 있는 글에서는 그런 식의 경솔한 구상을 시도하지 않았지만 말이다. 경솔하다고 얘기해요. 계속 지금 이 글의 맥락에서는 그게 아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개인이 아니라 역사에서 위인의 역할은 어떤 것인가? 위인은 한 사람의 개인이지만 탁월한 개인이기 때문에 현저히 중요한 사회적 현상이기도 하다. 기본은 그 시대에 어울리게 마련인 비범한 인물이 있다는 것과 크롬웰이나 레츠 같은 천재도 오늘날이라면 눈에 띄지 않은 채 사라질 수도 있다는 것은 명백한 진리다라고 말했다. 마르크스는 루이 보나파르트의 브리메르 18일에서 이와는 상반되는 현상을 이렇게 진단했다. 프랑스에서의 계급 전쟁은 천박한 소인 배가 영웅의 옷을 입고 의시될 수 있는 상황과 관계를 만들었다. 자, 비스마르크가 18세기에 태어났다면 그렇게 되었더라면 그는 비스마르크가 될 수 없었을 것이기 때문에 이는 어리석은 가정이겠지만 그는 독일을 통일시키지 못했을 것이고 따라서 결코 위인이 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톨스토이처럼 위인을 사건에 이름을 붙여주는 꼬리표에 불과한 존재로 취급하면서 평가절하할 것까지는 없다고 생각한다. 물론 때때로 위인 숭배는 불행한 의미를 지닐 수 있다. 니츠가 말한 초인은 냉혹한 인물이다. 굳이 히틀러의 경우나 소련에서의 개인 숭배의 잔인한 결과를 되돌아볼 필요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위인의 위대함을 폄하하려는 것이 나의 목적은 아니다. 또한 나는 위인은 거의 대부분 악인이라는 명제를 인정하고 싶지도 않다. 내가 반대하고 싶은 견해는 위인을 역사의 밖에 놓아둔 채 그들은 위대하기 때문에 역사에 간섭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즉 그들을 마치 알 수 없는 곳에서 느닷없이 튀어나와 역사의 진정한 연속성을 방해하는 요술상자 속의 잭과 같은 존재인 양 생각하는 그런 견해이다. 나는 지금까지도 다음과 같은 헤겔의 고전적 정의에 더 고칠 만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 시대의 위인이란 자기 시대의 의지를 표현할 수 있고 그 의지가 무엇인지를 그 시대에 전달할 수 있고 또한 그것을 완성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가 행하는 것은 그의 시대의 정수이자 본질이다. 그는 자신의 시대를 실현한다. 안중근 의사, 또 누가 있을 거야? 이순신, 유관순 열사, 또 누가 있을까요? 뭐 그런 분들 위인이죠. 누가 봐도 위인이죠. 자기 시대의 의지를 표현했죠. 그 시대의 정수이자 본질이죠. 자신의 시대를 실현했다. 리비스 박사가 위대한 작가는 인간의 깨달음을 촉진시켜준다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말할 때 그는 얼마간 위와 비슷한 뜻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다. 위인은 항상 기존 세력의 대변자이거나 아니면 현존하는 권위에 도전할 생각으로 그가 힘을 쏟아 형성시키려는 세력의 대변자이다. 그러나 보다 높은 수준의 창조성은 아마도 나폴레옹이나 비스마르크처럼 기존 세력의 등에 업혀 위대하게 된 그런 사람들에게서가 아니라 크롬웰이나 레닌처럼 자신들을 위대하게 만들어준 세력을 형성하는 데 힘을 쏟은 그런 위대한 인물에게서 발휘될 것이다. 저항 세력인 거죠. 또한 우리는 자신의 시대보다 훨씬 앞서갔기 때문에 그 이후의 세대에 의해서만 그 위대함이 인정되었던 위인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시대를 너무 앞서간 사람도 있죠. 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위인을 역사적 과정의 산물이자 대리인이면서 이와 동시에 세계의 모습과 인간의 사유를 변화시키는 사회적 힘의 대변자이자 창조자인 탁월한 개인으로 인식하는 일이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렇기에 역사는 이 말의 두 가지 의미에서 역사가가 수행하는 연구와 그가 연구하는 과거의 사실이라는 두 가지 뜻에서
하나의 사회적 과정이며 개인은 그 과정에 사회적 존재로서 참여한다. 그러므로 사회와 개인의 대립을 가상하는 것은 우리의 관심을 다른 데로 돌리게 하여 우리의 사고를 혼란시키려는 미끼에 불과하다. 역사가와 그의 사실 사이의 상호작용의 과정, 즉 내가 현재와 과거의 대화라고 불렀던 그 과정은 추상적이고 고립적 개인들 사이의 대화가 아니라 오늘의 사회와 어제의 사회 사이의 대화이다. 부르크하르트의 말을 빌리면 역사란 한 시대가 다른 시대 속에서 찾아내는 주목할 만한 것에 관한 기록이다. 과거는 현재에 비추어질 때에만 이해될 수 있다. 또한 현재도 과거에 비추어질 때에만 완전히 이해될 수 있다. 인간이 과거의 사회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그리고 현재의 사회에 대한 인간의 지배력을 증대시키는 것, 이것이 역사의 이중적 기능이다. 자, 대비시키고 있죠? 동시에 가죠? 자, 오늘의 사회와 어제의 사회의 대화이다. 역사란 한 시대가 다른 시대 속에서 찾아내는 주목할 만한 것에 관한 기록이다.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진동하는 거죠. 좋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는 3장과 4장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